114쪽에 보면, 즉 달리 말하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과거에 이전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근데 논리의 출발점은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 그럼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려면 이게 확대돼야 될 거 아니야.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게 이게 확대돼야 되고, 그지? 그리고 그 국가의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다라는 게 이게 다 두 가지가 확대돼야 개인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은 어떤 분야에서 확대되냐면 재량행위. 법이 행정기관에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정의는 경우도 옛날 같으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에게 의무가 없다 그랬지만 오늘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한다. 적어도 뭐뭐한 경우에는 뭐뭐를 고려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정해놨어도 그를 다 여러 가지를 제대로 다 이익을 따져보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다. 합리적으로. 그죠? 무조건 멋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량행위로 정해놓은 경우도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확대됐고, 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이익 보호라는 점도 이제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는 명시 안 되어 있다 법 해석을 통해서, 또 불문법인 조리 등을 통해서, 또 관계된 법까지,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근거법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까지 고려해서, 이거 다 고려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로 두 개 그려놨지. 행정주체의 의무 확대, 국가의 의무가 확대, 의무 확대는 재량행위 영역. 거기 이제 읽어보면 핵심이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개인의 권리, 그지? 그래서 넷째 줄에 써놨네, 그죠? 아무리 재량이 주어져도 셋째 줄에 보면 행정기관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맞게끔 그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재량 영역에 있어도 개인의 권리 성립을 인정하고, 또 사익보호성에서도 결국 그 사익보호성 확대해서 내가 두 개 써놨네. 하나는 동그라미 1번에는 법 해석, 첫째 줄 끝에 해석상, 그죠? 해석을 통해서도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또 찾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다섯째 줄 끝에 동그라미 2번에서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률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까지 고려, 관련된 법까지 고려해서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를 또 판단하고, 그리고 조리를 근거로도 인정하고, 마지막 줄에 불문법인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이런 거를 좀 더 확대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로 내려가 보면 판례 알아보기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이라서 이제 셋째 줄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권리거든.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라 하면 해당 처분의 근거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관련법이야. 관련법까지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판례의 핵심은 어떤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근거법만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한 법도 관련법으로서 그 법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권리를 인정하는 거지, 그지? 환경 영향 평가법 이것도 고려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2번도 같은 얘기가 됐고, 그래서 2번에 가서 키워드는 결국 응? 이제 굵은 글씨 써놨지. 그러니까 2번 판례의 핵심은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법도 공익만이 아니라 그 평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별적인 이익, 환경상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냐 판단할 때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굵은 글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그지? 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지역 범위를 딱 범위를 뭐 몇 킬로 이내 어떤 뭔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반경 1km 이내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그러면 그 정해진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거다. 응?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그리고 3번의 키워드는 뭐 나왔어? 연탄공장 건축 허가. 응? 딱 넣으면 연탄공장 건축 허가 내주는 그 법 관련 그 법을 보면 건축법, 도시계획법 이런 법인데 그 법에는 그 연탄공장이 들어설 지역 부근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그 연탄공장 건축 그 허가와 관련된 건축법, 도시계획법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 그 법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대? 공장이 들어설 공장 허가 내줄 때는 뭐 면적, 소음 기준 뭐 이런 거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들어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법 해석을 통해서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로 인정한 거예요. 법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판례를 보면 넷째 줄 끝에 뭐야? 해석된다라고 써놨잖아. 밑줄 치고 마지막 넷째 줄에, 그지? 그러니까 이 판례의 취지는 법 해석을 통해서,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으나 법 해석을 해볼 때 공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환경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다. 응?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은 연탄공장 건축 허가 때문에 불이익받는다고 소송하는 주민들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환경 이익을 침해받은 거니까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번도 뭐야? 그 해상운송사업법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바다에 그 섬과 섬 사이를 뭐 육지하고 연결하는 그 배 운송, 해상 운송 사업 면허 내주는데, 기존 업자가 면허 받아서 운송 사업 하고 있는데 또 신규 다른 업자한테 또 면허 내주니까 기존 업자가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죄라고 소송으로 싸웠는데, 그 해상 운송 사업 면허를 내주는 근거인 해상운송사업법의 목적은 뭐래? 목적은 뭐 셋째 줄, 넷째 줄 공익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넷째 줄 끝에 모두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대. 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 불합리 방지, 이게 중요한 단어지. 해상운송 사업 면허를 내줄 때는 업자들 간의 경쟁이 과다하게 돼가지고 기존 업자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기존 업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것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법이 보호하고 있는 거야, 기존 업자의 이익을. 따라서 기존 업자는 신규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가 인정되니까. 그런 논리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나왔던 거. 5번은 키워드가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가 우리 동네마다 뭐 있어? 지역마다 뭐 있어요? 유선 방송 업자 있잖아. 그죠? 우리 매달 유선 방송료 내잖아. 그죠?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가 이제 그 사업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어떤 독점권이 부여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래. 법이 보호하는 이익. 그 다음에 또 6번은 뭐 넘어가 되겠다. 그죠? 자, 7번을 가면 7번은 넘어가 될 것 같고, 8번. 자, 8번 읽어봅시다. 4급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고,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공표까지 됐다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자기를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인정된다. 신청권이 있다. 8번.
그 다음에 9번 판례도 공부합시다. 9번 판례는 자, 학교법인에 의해서 사립학교야. 학교법인에 의해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근데 이제 행정기관에게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임원으로 선임을 했으니 이 사람을 임원 취임 승인해달라고 학교법인이 신청을 해요.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 그러면 거부로 인해서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소송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학교법인이 원래 소송할 수 있는 자야. 근데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부당함으로써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된 그 선임된 임원도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에 의해서 임원으로 선임됐던 사람, 또 행정청이 그 임원으로 취임하는 걸 승인 반려한 거, 거부한 거를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0번도 공설 화장장 설치 사건. 기억하면 돼. 공설 화장장. 이런 단어 키워드로 공부하세요. 공설 화장장 설치 때문에 불이익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인근 주민들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그 다음에 11번 같은 건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시험 공부할 때. 법에서 환경영향 어느 지역까지 평가해라.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환경상이 보호받고 있다. 인정하는 거지. 대상 지역 내에. 그리고 12번은 또 어떻게 공부하면 돼? 역시 두 번째 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은 당연히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소송할 자격이 있는데, 반면에 셋째 줄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법에 의해서 환경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13번 그치? 법률이 아까도 나왔지. 해상운송사업 나왔지만 법률이 업자들 간에 너무 한 지역에다가 허가나 면허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업자들 간에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기존 업자들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해라.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법이 기존 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다. 따라서 기존 업자는 또 신규 면허 내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 인정된다는 논리지.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 13번에 가면 경원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나오지. 그 경원관계라는 건 뭐야? 여러 명이 신청. 근데 인허가는 한 사람한테만 내줘. 그러면 예를 들어 5명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한테 면허 내주면 동시에 어떻게 돼? 다른 신청자 4명에게는 거부한 결과가 되는 경우지. 그치? 이런 경우에 탈락한 자는 다른 자에게 면허 내준 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또 아니면 자기에 대한 면허 거부라고 생각해서 자기에 대한 면허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같은 이치야. 그죠? 같은 이치라서 거기도 굵은글씨 써놨어. 뭐야? 영향권,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하고 같은 논리고, 그 밑에 또 굵은글씨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하고 같은 논리로 보면 돼. 그죠? 그런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뭐야? 법에 의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있지 않은 거로 보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되죠. 다만 어느 때 인정될 수 있대. 거기 중요한 단어는 입증하는. 그죠?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 그것은 증명, 본인들이 증명해야만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그죠? 증명. 그러면 14번 나왔고 16번 어때? 16번 키워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잖아. 그럼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환경이 보호되고 있지 않지? 그럼 소송할 적이 없지? 없는데 어느 때 인정될 수 있대? 셋째 주 끝에 본인들이 환경이 침해당했다는 걸 입증하면, 응? 법원에 증명을 하면, 응? 입증하면 소송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은 입증을 해야만 인정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15번은 자 중간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넘어가지 말고 15번에 폐기물 소각장, 폐기물 소각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300m 안에 거주하면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환경이 보호되는 걸로 인정이 되지만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면 본인들이 어떻게 돼? 밑에서 두 번째 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야 돼? 입증해야만 인정된다는 논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15번의 위에서 셋째 줄은 어떻게 돼? 넷째 줄. 15번 판례에서 넷째 줄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나오지? 이 사람들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있는 걸로 인정되는 거지. 근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환경이 침해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지? 자, 뭐 그 정도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가니까 뭐 나왔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낙골당 설치 장소에서 500m 내에 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나오지? 500m가 이제 법이 정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이야.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니까 본인들이 입증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줘. 소송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이제 논리 알겠죠? 응? 법이 정한 지역 범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로 22번. 자, 한정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가 일반 면허 받은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뭐 인가처분으로 자기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 면허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취소를 할 법률사항이 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버스로 접근해. 그냥 시험 푸는 요령은 기존에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받은 자가 있는데 또 다른 버스 업자에게 뭔가 자기 노선에 운행하도록 해준다니 막 이렇게 되면 기존 버스 업자가 자기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있대. 여기 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특정 노선 지정해주고 그 노선에 독점적으로 운행할 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 특허라고 생각하고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나오면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이 생겨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모아놨어요. 근데 여기에 판례 119번에 119페이지 가면 이제 거기 119페이지 아래쪽에 18번 판례 봐. 18번 판례 보면 담배. 그지? 담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1번 읽어보니까 18번. 신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에 대한 기존 일반 소매업자. 자, 여기는 일반 소매인 관계야. 응? 문제 푸는 요령이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나오지? 일반 소매인. 담배 일반 소매인. 또 기존에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 요거는 법에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을 어느 업자한테 하나 해주면 법에서 50m 거리를 뛰어야만 또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허가해 주도록 돼 있대. 그러면 그 거리를 뛰어서 담배 일반 소매업 허가를 내주도록 한 법의 목적은 뭐야? 기존의 업자의 기존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그 50m를 안 뛰고 가까이 일반 소매인 지정해줬다면 기존 업자가 자기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일반 소매인끼리는 그래. 근데 이거하고 대비시켜야 될 게 다음 페이지 가면 120쪽에 뭐 나왔어? 15번. 그지? 여기는 담배인데 일반 소매인 나오고 그 옆에 나왔어. 군의 소매인 나왔지? 여기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소매인이 있고 군의 소매인이 있는데 군의 소매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뭐 빌딩 내부에 이제 그 매점 같은 거라고 생각해. 매점에다가 이제 담배 팔도록 허용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일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간에는 50m 거리를 뛰어야만 허가해 주도록 돼 있지만 일반 소매인과 군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를 뛰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군의 소매인하고 사이에서는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 바로 옆에 빌딩이 있고 빌딩 안에 매점에다가 담배 팔도록 허용했더니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가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신규 허가다 소송을 냈지만 송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응? 그건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서 그래. 응?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담배 소매인 딱 나오면 일반 소매인끼리의 관계냐 군의 소매인과의 관계냐 요거 가지고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거 잘 기억해. 자, 그러면 두 가지 또 개인의 권리가 나와요. 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권리와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 간단히만 공부하면 돼. 이제 우리 아까 우리가 이제 과거 같으면 우리가 재량행위 재량행위면 법에서 국가는 뭐뭐한 경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뭐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응? 그러면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뭐라 그랬어? 국가의 의무 없다. 응? 의무 없다. 즉 말하자면 무슨 여기에 이렇게 돼 있겠지. 뭐뭐면 요건을 정해놨겠지. 뭐뭐 요건이 충족되면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이 나 법이 정한 뭐뭐 요건 가졌으니까 나한테 이 조치 해달라. A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고 봤어. 왜냐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국가가 법이 정한 요건에 갖추면 A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무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한테 이 A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랬어. 응?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게 과거의 논리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 응? 여기도 이렇게 정해 있어도 국가의 의무가 있는 거다. 응? 의무가 있다고 인정이 된 거야. 그럼 왜 어떤 의무가 있느냐? 뭐뭐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는 A 조치할 수 있다 해도 그거를 막 국가가 멋대로 하고 안 하고를 멋대로 결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 상황을 잘 따져보고 이것저것 고려해서 가장 그 상황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고 권한을 준 거지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쉽게 말하면 어떤 의무는 있다는 거야. A 조치 해달라고 개인이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하고 안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다. 응? 개인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검사 임용해달라고 신청을 해왔다. 그럼 그 사람을 꼭 신청한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줘야 될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검사로 선발할 것인가 제대로 여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개인도 어떻게 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달라. 아무리 행정기관에게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재량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는 걸 하자가 없는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오늘날 발전했다는 거지. 응? 근데 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나한테 A 조치해줘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아닌 거야. 응? A 조치를 나한테 해주든 A 조치를 안 해주든 어떤 결정을 해도 좋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A 조치 나한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아니고 응? A 조치를 해주든 안 해주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형식적 권리라고 이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성격을. 응?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의무가 예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법은 요건이 갖춰지면 A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의 생명신체에 긴급한 생명신체나 재산에 생명신체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실제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국가나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호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이 설령 A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하고 안 하고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대. 재량권이 제로가 된다는 거야. 재량권 0이 돼버린다. 이거 0으로 수축된다. 응? 국민의 생명실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법이 A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A 조치 하고 말고 결정할 권한이 없어지고 반드시 A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 상황이 된다는 논리가 재량권 영수축이야. 응? 따라서 이런 경우는 A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응? 영수축. 이때는 개인에게 나를 위해서 A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권리라 해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 개입 청구.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은 특정 내용의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부르죠. 행정 개입 청구권은.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보면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은 동그라미 1번 뭐라고 그런다고?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둘째 끝에 국민은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는, 즉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하자 재량사 청구에는 부릅니다. 자, 성질의 중요한 단어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형식적 권리라고 칭합니다. 형식적 권리라고 학자들이 성격을 말해요. 형식적 권리라는 뜻은 뭐야? 첫째 끝에 특정한, 나를 위해서 법이 정해져 있는 특정한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아니라는 거야. 즉 첫째 끝에 특정 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 그 재량권을 잘 법적 한계를 지키면서 내가 신청한 대로 해주든 거부를 하든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의미로 형식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1번이 중요. 네. 여기까지가 중요. 다음 페이지. 네. 자,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가보세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자기를 위해서 특정한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데서 중요한 단어는 인정논거에서 특히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영수축이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있죠? 재량권 영수축이론. 그래서 그 안에 박스, 또 작은 박스로 있는데 아무리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무슨 상황에는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국민의 생명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국가에게. 재량권 영수축이론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오면 성질의 동그라미 1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개입 청구는 어떤 권리래? 실체적 공권. 실체적이란 말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내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조난을 당했어. 배가 뒤집혀졌어. 그럼 해경에게 구조 요청하지. 근데 법에는 뭐뭐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해양경찰은 뭐뭐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해야만 하는 의무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야. 구조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됐다. 그런 논리를 재량권 0이 돼버렸다 그래요. 재량권 영수축. 그래서 기속행위처럼 바뀐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실체적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판례 중에 판례 알아보기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 1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규정에 보면 되게 경찰이 직무집행하도록 이 법 보면 무슨 상황이 되면 경찰은 법이 정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법의 재량행위로 규정해놨더라도 셋째 줄에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어도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을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되고 권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게 된다. 국가가 이런 논리예요. 1, 2, 3번 다 그런 논리고 4번 이게 이제 뒤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오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 야산이 있고 그래서 그 뒷동산에 야산이 있고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었더라도 그에 대해서 무슨 통반 다 조직하고 주민세 부과 등 관리 행정을 실시해온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환목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지금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맨날 불러 떨어질까 봐 겁난다.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방치해 놓다가 불러 떨어졌고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거까지가 주된. 자, 그리고 그러면 125쪽에 무하자 재량사청과 행정개입청구권 비교 파트 있어요. 공부해두세요. 그래서 무하자 재량사청권은 제목 자체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됐을 때 하자가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재량행위로 되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죠. 반면에 행정개입청구는 법에서 뭐뭐면 A 조치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행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기속행위라고 하지.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국가는 A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개인은 A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개입청구는 원래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건데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재량행위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때 재량권이 없어졌을 때 재량권 영수축된 상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무하자 재량권은 형식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지만 행정개입청구는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의 성격을 갖고 양자의 관계에서는 동그라미 2번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하자 재량사청권이 행정개입청권으로 성질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무하자 재량사청권만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성질이 바뀐다. 요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게 포인트. 그다음에는 이제 5절은 좀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 129쪽을 가세요. 129쪽에 가면 자 시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시효 부분에서 자 130쪽에 맨 위에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1번 있지? 자 1번에 뭐라 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없는 원칙적으로 몇 년? 숫자 5년.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거? 국가하고 개인하고 사이에 서로 돈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 행사를 안 하고 5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게 소멸시효라는 제도인데 원래 개인들 간에는 민법상 10년이야 원칙이. 그지? 근데 국가와 개인 사이는 반토막으로 5년으로 해놨다는 거죠. 5년 숫자 유의.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동그라미 6번
6번에서 뭐야?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있죠? 네. 그 첫째 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고지 독촉. 응? 국가가 개인한테 독촉장 보내고, 응?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인정돼요. 응?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돼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건, 자, 아까 국가가 세금 징수하려면, 세금 부과해놓고 징수하려면 납부 안 하,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해. 근데 세금 납부하라고 독촉장도 안 보내고 5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국가의 세금 징수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5년이 지나기 전에 3년째 된 때 너 왜 세금 납부 안 하고 있냐? 독촉장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다 지난 거 시간 꽝. 다시 그때부터 5년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게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 보면 뭐야? 취득시효는 남의 물건인데 지 것처럼 차지하고 장기간 지나면 그 사실상 장기간 점거 이용한 사람 소유가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응? 취득시효인데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 자, 국유재산 중 키워드가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어떻게 돼? 뭐가 안 된다고? 시효취득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공익목적으로 쓰이도록 제공해놓은 재산이라 개인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뭐 100년 동안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해 왔어도 개인 거가 인정이 안 돼요. 응? 그런데 국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이라면, 일반 재산이라면 그거는 특별한 공익 목적에 안 쓰는 재산이에요. 그럼 개인 재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자, 일반 재산이랑 국가 소유 재산인데 일반 재산이라면 개인이 국가 재산을 20년 동안 지 것처럼 이용하면 그 사람 소유가 돼버려요. 그건 똑같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야. 응? 그래서 1번이 중요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내지는 다른 말로 바꿔서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되지만 일반 재산은 공익목적에 안 쓰이는 재산은 사유재산과 동일한 취급을 해서 똑같이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응? 예, 그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례 중에 공부해야 될 판례가 4번 판례. 자, 131쪽에 4번 판례. 자, 뭐 예산회계법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국가재정법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납입고지가 나왔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너 왜 돈 안 갖고 있느냐? 너 왜 세금 안 내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가가 돈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고 법이 정해놨지.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이 일단 발생했는데 나중에 그 납입고지에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 부과한 처분이 위법이었다고 취소가 되더라도 일단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가 돈 받을 권리를 방치해 놓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은 일단 인정되니까 세금 고지서 보내서 세금 부과한 게 뭐가 잘못돼서 위법이었다 취소해도 다시 제대로 고지서 작성해서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래. 4번. 그 다음에 8번이 또 시험이 잘 나왔어요. 8번에 보니까 자, 압류가 나옵니다. 세금 부과해놨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 있지? 그러면 그 사람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가면 이건 강력한 권리 행사라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해요. 응? 그런데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안 내는 사람 집이라든지 기타 장소를 수색해서 재산 압류를 하려고 갔는데 압류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해서 압류의 목적, 압류 실행을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대. 압류 목적을. 그랬어도 국가가 돈 받아내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한 거로 인정한 거야. 방치해 놓은 건 아니지. 목적은 달성 못했지만 그
그죠? 그렇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10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10번. 응? 자, 10번 판례에서 핵심은 셋째 주 끝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어. 국가가. 그랬더니 부과받은 자가 이거 위법이야. 소송을 냈대. 근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국가는 어떻게 돼? 자기가 한 변상금 부과가 잘못된 것이었다.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뭐 할 수 있대? 응?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한 행정기관은 자기가 위법하게 부과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위법,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변상금 부과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대로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다. 응?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면 어떻게 돼요? 응?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고 소송 진행 중에 5년이 지나기 전에 제대로 바로잡아서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소멸시효 완성이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응? 하여튼 시험에 잘 쓰이는 게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한 행정기관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지. 스스로 취소하고 제대로 된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자 11번 둘째 줄 다음 페이지 11번.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국가의 권리는 소멸한 거야. 응? 국가의 권리는 소멸.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뭔가 세금을 부과했다면 국가의 세금 부과권 없어졌는데, 그지? 세금 부과한 게 되고 상대방 납부 의무도 없는 자에 대한 세금 부과라서 그거는 무효래. 세금 부과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된 후에 부과한 처분은 핵심 끝에 무효다. 응? 이게 핵심.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에서 2번 아까 한 얘기합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행정재산은 공용 목적으로 쓰는 용도,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만 공용 폐지를 시키지 않은 한은 사법상 거래, 사고 팔고 이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번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국유토지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행정재산에 속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게 2, 3번을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3쪽에 와서는 중간쯤에 공법상의 주소 간단히 체크. 그지? 우리 행정법상의 주소는 어디로 한대?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사람의 주소로 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민법상의 주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공법상, 행정법상의 주소는 의에서 동그라미 2번 주민등록지가 주소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은 이중등록 안 되니까 한 군데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주소는 하나만 인정된다. 주소의 수는 하나만 인정된다. 이렇게가 포인트. 뒤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쌍가로 6번 보면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은 뭐 읽고 지나가요.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이야. 그러니까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든지 그러면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거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납부한 자는 당연히 그 부당이득 얻은 거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이득이 또 이제 시험에 잘 쓰이는데 뭐 예도 있고 하니까 읽어볼 텐데 핵심은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 해가지고 다수설과 판례가 좀 다른데 판례 입장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형법상 권리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해보면 국가가 나한테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싸우는 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돼. 항고소송. 응? 근데 안 내들 세금을 냈으니 낸 거다. 그러니까 낸 세금 돌려달라.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야. 응? 응.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둘로 나눕니다.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이렇게 써있죠. 여기서 기억번. 예를 들어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인 경우. 그지? 여기 키워드는 당연 무효인 경우야. 자, 논리적으로. 세금 부과 조치가 원래 무효인 세금 부과였어. 그러면 낼 의무도 없어. 근데 납부를 했다면, 자, 중요한 거. 언제부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언제부터? 낸 순간부터. 따라서 그 동그라미 1번.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일 때는 그 화살표 발음해. 납부 시점부터. 응?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응?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세금 부과 조치에 여기는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있는 세금 부과면 일단 효력이 있는 세금 부과야. 위법이지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이제 국가가 납부한 세금이 국가 부당이득이 되지? 요거는 뭐야? 언제부터? 셋째 줄 끝에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된 이후부터, 응?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된 이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게 되고 세금 낸 사람은 취소된 이후부터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둘 차이 알겠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면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고 낸 사람은 납부 순간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그지?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긴 하지만 무효일 정도의 위법이 아니고 취소 사유라면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되고 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국가가 부당이득 얻게 되고 상대방도 그때부터 취소된 이후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야. 응? 그 차이점을 꼭 알아두고. 응. 그러면 이제 핵심 오른쪽으로 가서 예, 이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판례 나옵니다. 응? 여기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예의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줄여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라는 단어로 공부하세요. 응?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국가가 지급해줘야 될 의무. 반대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응? 이거는 뭐래? 응? 다섯째 줄 끝에 법적 성질은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아니래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라면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하겠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래. 아니라서 자 밑에 두 줄 국가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거래. 잘 나오는 거예요. 1번 판례.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다음 페이지 가니까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이라는 거 1번 해가지고 어떻게 돼? 1번은 두 번째 줄에 과세처분 나왔지?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어느 정도래? 취소할 수 있는 정도. 그럼 아까 확인하는 거야.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 정도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국가의 부당이득이 아직 아니다. 취소가 돼야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지. 응? 대리유부터. 반면에 2번은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조치가 어떻대? 무효래. 당연 무효. 그러면 언제부터 부당이득이야?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판례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제목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원인은 이제 공법적 원인이 생겼지만 1번 세금부과 조치가 무효였는데 세금 잘못 냈다. 반환 청구권. 이미 납부한 세금 반환 청구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로서 무슨 소송에 따라야 되는데
민사소송. 키워드가 민사소송이죠. 응? 1번, 2번이 잘 나옵니다. 응?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됐고 상대방 납부를 했대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부당이득이 아니지만 응? 취소가 됐대요. 취소가 됐다면 이제 부당이득이지. 국가가 개발 부담금 받은 거. 응? 취소된 이상 그 위에 납부한 개발 부담금 돌려달라. 응? 잘못 납부한 거 반환달라고 청구하는 건 역시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1, 2번 다 부당이득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또 잘해둬야 됩니다. 자, 3번 판례를 보면 뭐야? 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앞에 얘기는 국가 재산을 허락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 땅을 개인이 지멋대로 허락도 없이 땅 차지하고 이용해, 시설 설치하고 막 응? 적발됐어. 그럼 거기에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그 조치가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뭐래? 두 번째 줄에 변상금 징수권. 응? 그러니까 변상금이라고 부과 징수하는 거. 응? 변상금 징수권은 그 옆에 성질이 뭐래? 공법상의 권리. 응? 자, 그 다음에 그럼 국가는 국가 재산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다 적발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권리가 있고 공법상 권리로서 또 하나 방법이 있대. 무슨 방법? 응?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응? 그러니까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두 가지 권리가 있대.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 이거는 성격이 다른 권리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봐. 그러면 국가는 국가 재산을 허락도 없이 이용하다 적발된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대?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응?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가는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뭐야? 셋째 줄 끝에 137쪽에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와 별도로 뭐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대. 응?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조에서 일방적으로 너 변상금 언제까지 납부해 이렇게 부과할 수도 있고, 응? 민사소송으로 걸어가지고 상대방 법원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판결 내려달라고 이렇게 소송 낼 수도 있고, 그치? 둘 다 성질을 달리하는 거야. 별도로 다 두 개를 다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두 개를 청구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이 먼저 이행을 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으면 다른 나머지 권리는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 뒷얘기가 그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밑줄 친 거 밑에 읽어보면 그리고 이러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줬어. 응? 그러면 목적 달성했으니까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둘을 같이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어. 행사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만족한 결과를 얻으면 다른 나머지 하나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겁니다. 응? 3번 알아둬야 될 판례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알아둬야 돼. 자, 5번은 뭐야? 자, 5번의 판례의 뜻은 A한테 세금이 부과됐어. A에게. 응? 근데 A가 세금을 납부를 안 해. 응? A가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A가 납부를 안 해. 근데 A의 형이 있어. A의 형. B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줬어. 세금 대신 납부해 줘도 돼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납부했어? A의 이름으로 납부한 거야. 그지? 그래서 봐. 제3자가, 내가 지금 예를 든 예는 제3자의 형이 동생인 체납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액을 동생의 이름으로 납부했어. 응? 지금 상황이 이해돼요? 이런 경우 뭐야?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생이 세금 낼 의무를 유효하게 이행한 것이 되고, 응? 따라서 이로 인하여 국가의 세금 받을 권리는 소멸. 국가가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원인이 있다. 그러면서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은 이거지. 넷째 줄.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나온 세금을 동생의 이름으로 납부를 했어. 그러면 그건 유효하게 국가에 대한 납부다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내놓고 나서 형이 그거 다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 안 된다는 말이야. 응? 지금 굵은 글씨 제목하고 밑에서 세 번째, 그 납부한 형은 제3자는 국가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게 핵심 결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될 게 많네. 6번. 예. 6번도 공부해야 돼. 거기 6번 판례. 자, 6번은 자, 첫째 줄에 제목 수용 재결이 있은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야? 뭐 공익사업, 도로 건설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이 필요해서 강제로 개인 땅 소유권 박탈하고 보상금 줬단 말이야. 응? 수용 재결에 의해서. 응?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에 넷째 줄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았대. 응? 그래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아서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됐어. 응?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 아까 배웠잖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 정도가 무효가 아닌 한 어떻게 돼? 취소 사유인 이상 취소가 돼야 납부한 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게 수용 재결이 위법이 있긴 있는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만한 정도의 위법이 있대요. 그런데 그만 뭐야? 기간 지나서 취소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응? 그러니까 그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준 거에 대해서 너 부당이득 반환해 이렇게 청구할 권리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땅 주인에게 보상금 준 거 그 취소가 되기 전에는 뭐야? 보상금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할 권리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수용 재결이 있고 난 후에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용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뭐야? 둘째 줄에 그 수용 재결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응? 취소되지 않는 한은 아직 부당이득이라고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재결이 취소가 돼야 그때부터 부당이득이, 아까 배웠잖아.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납부한 순간부터 부당이득이지만 행정처분이 취소할 만한 위법만 있다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안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는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7번도 이제 또 잘 나오는 편인데 7번은 거기 넷째 줄에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국세 환급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환급 거부 결정은 뭐야? 환급 청구권의 존재 여부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응? 자, 요거는 뭘 전제라면 여기다 여러분 머릿속에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세금 부과 처분이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자,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면 언제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돼? 납부한 순간부터. 그지? 그러면 나는 납부한 순간부터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이미 생겼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권리가 있고, 그래서 절차상 세무서장한테 환급해줘 하고 신청한 것 뿐인데, 세무서장이 환급 못해줘 거부한다 그래서 내가 환급할 권리가 없는 거야? 환급받을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세무서장이 환급 못해줘 거부해도 나 환급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어요. 응? 나는 세무서장이 환급 못해줘 해도 그 무시하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세무사장의 결정 갖고 싸울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환급받을 권리가 이미 생겼어. 납부한 순간부터. 그럼 뭐 하면 된다?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리면 돼요. 응? 세무서장을 상대로 왜 환급 못 해준다고 거부하느냐?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잘 알아둬야 돼요. 7번. 자, 그 다음에 그 8번하고 이제 8-1 이렇게 다 같이 이어지는데, 그 8-1의 끝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야. 8-1의 끝부분. 자, 거기 보면 8-1 끝부분 보면, 자, 연금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이라고 그래서 이미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반드시 적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여기 그대로 풀면 누군가한테 무슨 뭐 돈 주는 결정을 했나 봐. 연금 지급 결정, 돈 주는 결정을 했고 실제 돈을 지급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잘못이었다고 판정이 났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 뭐 돈 주는 지급 결정 취소. 근데 돈 주는 지급 결정은 취소한 거 적법하게 취소한 거라 쳐도 이미 지급된 돈 그거 다시 걷는 거 있잖아. 환수하는 거는 그건 또 따져봐야 된대. 환수 조치는 상대방이 잘못이 있었느냐,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렸는데 그걸 환수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의 신뢰 이익 이런 걸 따져봐서 환수 조치는 또 그거에 이익 형량에서 적법하게 결정할 문제지. 무조건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해서 환수 조치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문장 보듯이, 그 8번의 문장 보듯이. 그래서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게 적법이다 하더라도 환수 조치까지 무조건 다 적법이 되는 건 아니야.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건 적법이라도 환수 조치한 건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1의 뜻을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거니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되겠어요.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반환 범위 뭐 이런 거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141쪽에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신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특성 공부해야 돼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우리 쉽게 말하면 개인이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개인이 하는 행위 가장 흔한 예가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위, 신청행위, 뭐 지난 시간부터 신고행위, 뭐 투표하는 행위 이런 개인이 행정법 관계에서 행하는 일체 행위를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 그지? 근데 특성 공부해야 됩니다. 자, 행정행위와 비교, 그죠? 행정행위라는 건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야, 국민한테. 또 많은 행정행위는 두 가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하는 행위고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집행 조치하는 걸 행정행위라고 그래. 응? 반면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우리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에다가 하는 행위야. 응? 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법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법집행하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 공정력 같은 거 인정이 안 됩니다. 응? 2번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 나오는 공정력이니 확정력이니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하는 법집행행위,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들이에요. 사인이 하는 행위는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중요 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적용 법규로 가세요. 적용 법규 보면 자, 첫째 줄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응? 첫째 줄 사인이 하는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 신고하고 등등등 이런 행위를 통일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일반법은 없다. 뭐 몇몇 개별법들은 있으나, 그래서 두 번째 그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이 정한 개인들 간의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래서 밑으로 보면 의사능력, 행위능력 나오지? 자, 동그라미 1번. 의사능력, 즉 쉽게 말하면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민법에서도 무효, 개인 간에도 무효, 개인이 행정기관에 할 때도 무효.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민법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봅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예전 표현이 행위무능력자, 지금은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 응?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든지, 주로 미성년자입니다. 행위무능력자 이꼬로 제한능력자가 하는 행위는 민법과 다르게, 원래 이 행위무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는 행위는 민법에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고 난 뒤에도.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취소 못하고 그대로 유효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위무능력자, 즉 제한능력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과 다르게 취소 사유로 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특별하게 규정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편법을 예로 들었잖아. 우편물 보내고 받고 그 미성년자가 해도 어떻게 돼?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 응? 또 도로교통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했어? 운전면허 신청하고 면허 받고 해도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합니다. 응? 원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그대로 유효로 하고 있단 말이야. 행정법에서는. 응? 그런 예가 있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대리, 동그라미로 대리 또는 대행. 법에 의해서나 또는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응?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행위의 형식은 별로 논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는 다 일정한 형식 갖춰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식행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넘어가고. 자, 효력 발생 시기. 원칙이 뭐야? 도달주의. 응?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뭔가 신청하고 신고하고 다 원칙이 행정기관의 신청서, 신고서가 도달돼야 효력이 생기죠. 응? 신청, 신고가 된 거로 인정하죠. 도달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그 다음에 부관. 부관이란 건 개인이 이제 행위를 하면서 자기 행위의 효력이 뭐 언제부터 생기고 뭐 하는 거 조건 달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조건, 기한, 유효기한 붙이고 그런 건데, 개인이 행정기관에 뭔가 신청하고 신고하면서 이렇게 조건 달고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 응? 부관이라는 파트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응? 개인이 행정기관에 행위하면서. 응? 예를 들어서 무슨 혼인신고하면서 뭐 6개월 내에 이혼하면 혼인신고 없었던 거로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 달고 혼인신고를 한다, 이런 건 허용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는 특별하게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이면서 할 수는 없다. 응? 그 다음에 철회 보정. 원칙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한 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즉 철회 보정할 수 있다. 응? 한 줄. 응.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거나 또는 행위의 성질상 철회 수정 보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 일단 제출하고 나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나 표시 잘못됐어요. 정답 바꾸고 싶어요. 안 되잖아. 투표용지 한번 딱 집어넣고 나면 그저 끝나는 거지?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그죠? 자, 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응?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판례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
무효가 된다는 단서 조항, 응? 이거는 개인 간에만 적용되지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한 경우를 말하죠. 응?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한 거하고 속마음하고 다른 거야. 그게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야. 근데 민법에는 어떻게 나왔어? 개인끼리 할 때 민법상으로는 107조 1항에 의사 표시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게 원칙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간에 무슨 거래 관계를 맺거나 개인들 간에 행위할 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밖으로 표시한 걸 보고 거래 관계를 맺으니까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 2항 단서.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의사 표시를 하는 자가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예외로 무효로 한다는 요 단서 조항은 이 행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해도 그대로 유효로 친다는 얘기야. 응? 무효로 하는 부분은 행정관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응? 따라서 지난번에 문제 풀 때 했는지 모르지만 A하고 B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인데, 그지? 거짓으로 가서 이혼하겠다고 거짓 이혼 신고를 했어. 응?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 응? 그래서 우리 이혼 신고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거짓이었어요. 하더라도 이혼 신고 없었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혼한 거야. 다시 재혼을 해야 돼. 그죠? 없었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우리 대법 판례에 따르면 민법이 정한 진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라는 단서 조항은 행정관계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표시한 그대로 유효로 본다. 응? 그 다음에 효과 부분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넘어가고. 자, 143쪽의 아래쪽에 맨 아래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의 효력이 있지? 여기 부분은 둘로 나눠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인의 공법행위가, 사인의 행위가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의 단순 동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기.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그러지? 이 말의 무슨 뜻?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이거로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집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가 중요한 요건이 아닐 때는 개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행정기관이 법집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 안 미친다. 응? 근데 동그라미 2번. 사인의 행위가 행정행위의 필요적 전제권. 중요하다는 이제 전제 요건이지. 전제 요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중요한 요건이란 말이야. 응? 개인이 하는 행위가 이게 제대로 된 거래야 행정기관이 뭐 신청받아서 하는 시가 그게 이제 적법이 되는 경우죠. 응? 그러니까 중요한 요건일 때는 결국 개인의 행위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된대? 그거 받아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도 역시 문제 있는 게 된다. 위법이 된다. 효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인의 개인의 행위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아닌 경우와 중요한 요건인 경우 이렇게 두루 나눠서 중요한 요건이 아닐 때는 개인 행위에 문제 있어도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안 주고 개인이 한 행위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때는 개인 행위에 문제 있으면 그거 행정기관의 행위도 역시 문제 있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여러분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 있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개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하면서 거기다가 거짓말 썼어.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제출하는 행위가 여기서 사인의 공법행위야.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제출하는 행위에 거짓말 많이 썼어. 특히 뭐 나오지? 주소지를 거짓말로 썼다든지 허위로 썼어. 그러다 나중에 공무원 임명을 받았어. 근데 그 신청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돼?
공무원 임명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임명 취소. 응? 그죠? 중요한 요건이니까. 임명에 있어서. 네. 그래서 사표 제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뭐야? 정할 수 없는 강요 협박을 받아 사표 제출했어. 응? 그 사표 수리됐어. 정할 수 없는 중에 강요 협박을 받고 사표 냈으면 사표 제출 행위가 무효야. 무효로 봐. 그러면 제출된 사표를 수리하는 행정기관 행위도 무효.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응? 그게 이제 2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정리.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관련 판례들이 또 나옵니다. 자, 판례 알아보기. 사인행국법행위의 철회에서 자, 그거 판례 지난번에도 문제 나왔는데 공무원이 사표 냈던 거 물릴 수 있대 없대? 사직의 의사표시, 응? 철회 취소 가능하죠? 공무원이 사표 냈는데 의원 면직 처분 말 바꾸면 사표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물릴 수 있으나 사표 수리가 되고 난 후에는 물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효력해서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묶어. 1, 2번 묶으면 이거 뭐야?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요. 응? 근데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행정기관에 했더라도 그거 무효 아니고 그대로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1번 보면 뭐야? 민법이 정한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민법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대로 유효라는 말이고 2번 판례에서는 여군이 자기 그만두겠다고 군대에서 응? 전역 지원한 의사표시 자기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전역 지원 의사표시 무효니까 자기 전역 결정 내린 것도 무효다라고 싸웠지만 뭐야 이것도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가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대로 유효라는 겁니다. 응? 강요 협박, 정할 수 없는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로 냈다면 진심이 아닌 거라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전역 결정도 역시 유효.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응? 이번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오른쪽에 가서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행정 여기도 다 넘어가도 되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를 신고하고 여기는 다 끝난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행정 입법이라는 부분인데 거기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1시간 더 하고, 행정 입법 부분 1시간 더 하고 밥 먹고 나서 문제 풀도록 하죠.